안녕하세요. M+ 생명과학 김경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생물의 특성, 그죠? 생명 현상의 특성, 그죠?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크게 이제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 생명체만이 가지는 고유 특성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무생명체는 없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단원이 되겠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단원 내용은 한 번 공부할 때 확실히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다시는 개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죠? 이런 데서 계속 개념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이번 강에서 한 번에 쫙 정리하시고 한 번에 머릿속에 콱 넣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문제도 후딱후딱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까먹었네요. 알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보게 되면 생물체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막 비교를 했더니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생명체만 갖고 있는 특성 6가지를 우리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카테고리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뭡니까? 모든 생명체는 뭐로 구성된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를 보더라도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네요. 도대체 세포라고 하면 뭔데? 라고 하면 이제 뭐 반사적으로 이러신 친구도 있어요. 그죠?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그냥 정의고요. 세포가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가 적어도. 그렇죠? 세포가 뭔지는 아셔야 되죠. 세포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요? 세포 영어로 셀이잖아요. 셀이라는 거는 실제로 원래 뜻은 방이란 뜻이에요. 방. 하나의 방, 공간. 그다음 뭐 감옥센 독방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세포를 도대체 왜 셀이라 그랬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를 뭐 1번 강의실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강의실 1번 강의실. 1번 강의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유. 이거 어떻게 1번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문 앞에 1번 강의실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서 여기가 1강의실이구나 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학생들이. 알죠? 저측 뭐가 있어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정보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핵산이에요. 핵산. 이해되셨나요? 이 핵산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다? DNA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RNA도 있는데 세포가 갖고 있는 기본 백본, 그죠? 기본 저장 유전 물질은 다 DNA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근데 왜 이 강의실이 1강의실이 왜 복도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복도랑? 뭐가 있으니까? 1강의실과 2강의실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즉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포막. 요거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가 세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세포는 핵산과 세포막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쌤, 근데 세포는 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포 소기관.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물론 모든 세포 소기관을 모든 세포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리보솜이라든지 이런 소기관들은 모든 세포가 또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포 소기관을 원래는 생명과학 1에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생원에서 나오는 세포 소기관들이 한 4종류? 딱 4개 정도. 나머지는 다 생투에서 배우면 되고요. 알죠? 그 4종류만 배우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4개만 조금 기억을 해놓을게요. 4개만. 그죠? 4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 첫 번째 핵이에요. 핵. 알죠? 핵이에요. 물론 핵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핵막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물론 모든 세포에 있는 소기관 아닙니다. 알겠죠? 진핵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인데 어찌됐든 얘는 뭐다? DNA를 저장하고 있는. 그렇죠? DNA를 저장하고 있는 소기관을 우리가 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리보솜. 요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은 뭐 하는 거다?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 리보솜이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어차피 뭐 다음 강에서 나오겠죠. 미토콘드리아는 나오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는 세포 호흡을 하죠. 세포 호흡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엽록체. 이 엽록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광합성. 그죠? 요 4개의 소기관 정도는 그래도 생원하셔도 나올 일이 있으니까 조금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우리가 요렇게를 갖고 있어야지 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세포의 정의를 쓰게 되면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그 다음에 뭐? 기능적, 기본 단위가 돼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됩니다. 세포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2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그게 2가지 세포. 두 가지 세포로 죄송해요.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지는 생물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가 된다?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들.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겠죠. 2가지가 있는데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 이꼴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세포 생명들에 누가 있는데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있다? 세균. 그 다음에 뭐 아메바. 그죠? 아메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효모. 우리 뭐 다음 강에서 이제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한 실험하죠. 알코올 발효에 대한 이제 이산화탄소 측정량 이제 실험 문제가 있는데 그 효모도 단세포보다 뭐 집신벌레, 유글레나 등등등 많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생물들은 그러면 뭐다? 다세포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세포 생물들이라고 그러고, 다세포 생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 뭐 균류. 우리 균류 하면은 뭐 버섯, 곰팡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조류들도 다세포긴 해요.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날아다니는 조류 말고요. 해조류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아시면은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세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하나만. 알죠? 하나 뭐 정리하냐면, 세포를 기초적으로 나누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세포를 나누는 거. 뭐와 뭐? 원핵세포.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핵이에요. 핵이 원시적이냐, 진짜 백이냐, 요거 말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핵 혹은 핵막. 핵 혹은 핵막을 보시면은 원핵이 없고 얘는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정리하면은 막성 소기관이죠. 우리 저기 배웠던 세포 소기관 중에 막이 있는 소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막성 소기관이죠. 알죠? 이게 없고 있어요. 아시겠죠? 없고 있고. 그러면은 얘를 보시면 얘는 누구? 바로 세균들이 원핵세포고요. 세균들이. 그 다음에 세균을 제한 나머지 생명체들은 다 진핵세포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원핵, 진핵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냥 하나 그려드리면, 그냥 제가 동물세포랑 세균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동물세포랑 세균 하나만. 그래서 세균 이렇게 보시면 세균 이렇게 생겼고, 여기 뭐 꼬리도 달려있고요. 막 털도 나 있어요. 이렇게. 털도 이렇게 나 있죠. 뭐 선모라 그러는데, 있죠? 털모 있고, 그 다음에 세균은 실제로 여기에 바깥쪽에 하나의 층이 더 있어요. 뭐 요거는 나중에 우리 방어작용할 때 정리를 하겠죠. 방어작용할 때. 알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DNA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DNA가. 얘는 핵이 없잖아요. DNA, 핵산 DNA가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DNA.
DNA 즉 핵산이 이렇게 둥둥둥둥 그냥 떠다니는 거야.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알아놓냐면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요게 이제 리보좀이에요. 리보좀. 세균도 막성 소기관. 리보좀은 막성 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리보좀은 있어야 돼요. 그랬죠?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세균이고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 요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세포벽이에요. 그렇죠? 세균은 세포벽이 있죠. 뭐 생투 가면 배우죠. 펩티도 글리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 하나 그려버리면 동물세포 이렇게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도 지금 이거 하얗게 쓴 건 다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뭐 세균도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핵이 있어요. 핵 혹은 핵막이 있습니다. 핵 혹은 핵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NA가 이렇게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있다? 당연히 여기에 얘도 리보좀 이렇게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번데기처럼 생긴 뭐도 있다. 미토콘드리아도 있더라. 물론 동물세포니까 뭐 엽록체는 없겠죠. 식물세포 엽록체도 있겠는데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의 내용 정도는 그래도 알고, 그림 정도는 알고 가자고 했죠. 오히려 뭐죠? 세포로 구성 별거 없는데 그래도 정리할 게 꽤 많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들어갈 건데 두 번째 특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특성은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뭐가 된다? 지울게요.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 물질대사예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그러면 뭡니까? 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가 생명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딱 조건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이런 의심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삼겹살을 딱 구워 먹을 거예요. 삼겹살을 딱 구워 먹을 건데 삼겹살을 굽기 전에 들고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배웠는데 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며. 근데 생각을 해봐요. 삼겹살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할까요? 삼겹살 보고 얘는 생명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놈은 없잖아요. 알죠? 그런 미친놈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내가 삼겹살을 보고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건 이유가 딱 하나죠. 뭐 죽었으니까. 그죠? 삼겹살은 이미 죽은 돼지를 이제 도축해서 죽어서 이제 돼지를 잘라낸 게 삼겹살이잖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살아있고 죽었고의 기준은 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물질대사예요. 물질대사. 그러면 이 물질대사라는 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다 물질대사라 부릅니다. 그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은 다 물질대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물질대사를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면 왜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데? 물질대사, 내 몸에서 왜 도대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떤. 그죠?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한다? 나 물질대사 안 하면 단백질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 머리카락 다 날아가요. 그럼 전 대머리여야 되죠? 알겠죠? 그 때문에 구성물질을 일단 획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내 머리카락, 내 근육, 내 피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바로 에너지를 획득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이제 ATP 말하는 거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서 할 ATP. 근데 생원에서는 에너지 획득 관점에서의 물질 대사만 다뤄요. 체구성 물질을 합성하는 걸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근육 만드는 과정 배우지 않잖아요. 생명과학 원에서 알죠. 그래서 에너지 획득 관점에서만 배우고요. 근데 요 물질 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예요. 에너지가 이제 출입, 즉 흡수되던가 혹은 방출되던가, 즉 에너지 출입이 항상 수반되고요. 에너지 출입이 수반되고요. 그리고 항상 뭐가 필요하다? 항상
물질대사 위에서는 뭐? 효소가 매개를 해요. 모든 물질대사는 효소가 필요를 해요. 아시겠죠? 효소가 매개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요게 이제 물질대사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우리 효소는 조금 알고 갈까요? 효소는 생체촉매라고도 하죠. 생체촉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효소는 적어도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단백질이란 거. 그래서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열과 pH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질대사를 쭉 정리를 했는데, 물질대사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쭉 봤더니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카테고리로 조금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대사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적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써요. 간단한 물질이에요. 간단한 물질, 알죠? 근데 간단한 물질, 다른 말로 저분자. 저분자라는 건 분자량이 적은 거니까 간단한 물질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무기물. 이것도 뭐예요? 탄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저분자 물질들을 무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요거 셋 다 같은 말이에요. 간단, 저분자, 무기물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다 같은 말이고, 그러면 이제 이와 반대로 또 뭐 있겠어요? 복잡이 있겠죠? 복잡한 물질. 그죠? 그 다음에 뭐? 고분자. 분자량이 큰 물질.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유기물이겠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죠? 유기화합물. 그래서 고분자 물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세 개 다 같은 말이라고 해야지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뭘 한다? 일단은 간단한 걸 한번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에너지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에너지가 당연히 간단, 저분자, 무기물보다는 복잡, 고분자, 유기물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가 작은 곳에서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이때는 뭐가 돼야 된다?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죠. 에너지가 흡수. 그죠?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요 반응, 그죠? 간단, 저분자, 무기물이 합성되는 요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화작용이라 부르는 거예요. 동화작용. 되셨습니까? 동화작용. 됐나요? 그러면 동화작용은 뭔가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뭔가 합성하는 반응.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얘가 바로 광합성이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광합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못한다 그러겠죠. 그죠? 우리는 식물이 하는 광합성을 못해요. 식물이 하는 광합성 못하고 우리도 광합성 할 수 있긴 해. 햇빛 쐬면은 그죠? 콜레스테롤 갖다가 비타민 D 합성해요. 그것도 광합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식물이 하는 광합성을 알고 있으니까 식물이 하는 광합성 우리 못해.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동화작용 못하는 거네? 가 아니라 얘는 그냥 하나 예일 뿐이에요. 광합성 하나 예일 뿐이야. example일 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냐? 우리가 하는 동화작용도 있죠. 단백질, 그 다음에 혹은 핵산합성 이런 것들 우리가 하고요.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핵산합성을 못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할 수 있는 동화작용이에요. 알겠죠? 모든 생명체가 할 수 있는 동화작용입니다. 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화작용 정리했고, 그럼 이화작용을 할 건데 이화작용은 그러면 반대겠죠. 이화작용은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네 에너지가 큰 데서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거 뭐가 된다? 에너지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에너지 방출이 되겠죠. 에너지가 저기다가 이거 안 썼네요. 에너지 방출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발열 반응이라 부르고요. 에너지 흡수는 뭐라 부른다? 이거는 흡열이라 불러요.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이화작용이라 그러는데,
이화작용에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거 있을까? 이화작용의 얘.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배울 소화. 그죠? 여러분들 밥 먹고서 소화하는 거죠. 막 박살 내는 거잖아. 분해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되셨죠? 세포호흡도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세포호흡은 모든 세포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세포들은 자기가 쓸 ATP는 자기가 각자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 정리했고 여기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효소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효소가 필요해요. 물론 효소의 종류는 다르겠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하고 매개하는 효소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효소의 종류가 매우 많아요. 효소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물질 대사 싹 정리해내야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정리를 했고, 요거 이제 뭐 다음 강에서 정리하긴 할 건데 에너지에 관련된 그래프 하나 있어요. 반응물, 생성물 그래프. 그거는 다음 강에서 따로 정리를 할게요. 물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한다 그랬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모르는 물질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르니틴이라는 물질 들어봤어요? 오르니틴? 오르니틴 혹시 생투하시는 친구들은 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시트를린, 오르니틴, 아르기닌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우리 그 저당오페론 아니요, 저당오페론이요. 죄송해요. 붉은 방 곰팡이 실험할 때 아시겠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오르니틴 합성했대. 나 오르니틴이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그죠? 오르니틴 무슨 물질은 모르지만 적어도 합성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으면 뭔지는 알 수 있다. 동화작용이라는 건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에 의해서 가수분해를 했대요. 가수분해. 나 리소좀 생투 안에서 몰라. 리소좀이 뭔데? 근데 적어도 리소좀이 가수분해를 했잖아요. 분해했잖아요. 그럼 리소좀에서 뭐 한 거다? 이하작용한 거다. 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합성하면 동화, 뭔가 분해하면은 이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성도 정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특성.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특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고, 반응이라는 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반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반응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의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빨리. 그러니까 밖에 갑자기 추워졌어. 아, 추워. 이게 반응인 거예요. 그랬죠? 누가 날 때렸어. 아, 뭐야? 이것도 반응인 거고요. 그죠? 반응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학 3단원 제목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잖아요. 그랬죠? 항상성은 뭐다?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체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항상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있냐면 생명과학에서 이제 항상성과 몸의 조절 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항상성에 관련된 예를 3개를 배워요. 첫 번째 혈당.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체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죠? 잘 못하는 삼투압까지. 이렇게 이제 3개는 배우죠. 그랬죠? 이 정도 항상성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랬죠? 그러고 요거는 좀 알아놓을게요. 이건 내신용이긴 한데, 여기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색반전이 돼 있어가지고, 미모사의 잎.
그 다음에 혹은 뭐 식물의 굴광성, 이런 것들은 식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자극에 대해서 다 반응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물 쳤다고 식물이 막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미모사 같은 애들은 톡 손을 건드리면 잎이 촥 쳐지면서 잎이 쫙 움직이죠. 이렇게 쳐지면서. 혹은 식물의 굴광성은 뭐냐면 식물이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건 햇빛에 대한 자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물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건 다 했고요. 이제 네 번째 특징 볼게요.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네 번째 뭐다?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에요. 발생과 생장. 그렇죠?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이고, 이 발생과 생장이라는 거를 구분시키진 않아요. 수능 문제에서 구분시켜서 뭐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굳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자면, 그래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죠. 발생이라는 거는 뭔데? 발생이라는 거 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태초에 태어났던 시절로 가봅시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이 되겠죠. 수정.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수정란.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된 거예요.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 근데 이 하나의 세포가 뭐 하는 거예요? 막 나날도 하고 세포 분열도 하고 해서 하나의 개체가 됐죠. 그렇죠. 응애 하나의 아기가 돼서 하나의 개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부터 180여 종의 세포가 다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십 조개의 세포로 태어난다고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발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발생이고, 그러면 생장은 뭔데? 생장. 생장이라는 거 볼게요. 생장이라는 거 보시면, 생장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린 개체가, 그죠? 어린 개체가 뭐가 되는 거다? 하나의 성숙한 개체가 되는 거죠. 뭐, 동물로 하면 성체라 부르겠고, 사람으로 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인.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이제 생장, 발생으로 나누면, 굳이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생장과 발생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3살 때 여러분들 세포 사이즈와 지금 여러분들의 세포 사이즈를 비교하시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세포 사이즈가 엄청난 크기의 증가가 있었을까요? 는 아니에요. 왜? 세포는 표면적당 부피값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크기를 너무 늘리다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증가를 부피의 증가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세포를 무한정 크게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 크기는 거의, 물론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일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커졌잖아요. 3살 대비해서. 알겠죠? 그 말은 뭐 하는 거냐면, 두 과정 다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과정 다 뭐 해야 된다? 뭘 통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은 아니겠죠. 감수 분열은 정자, 난자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을 뭐라 부릅니까? 발생과 생장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 내신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일부 교과서 혹은 일부 문제집에 개구리의 생활사를 희한하게 낸 적이 있어요. 개구리의 생활사. 근데 개구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수정란으로부터, 즉 알로부터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는 거니까 개구리 알부터 올챙이까지가 발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구리는 뭐예요? 알부터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고요. 어린 개구리부터 성숙한 개구리까지가 이제 뭡니까? 생장이에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올챙이 때 세포와 개구리 때 세포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올챙이 때까지 모든 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는 발생사를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발생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서 일단 얘기는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특성 정리했고요. 다섯 번째 특성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특성. 그래서 다섯 번째 특성은 뭐가 됩니까? 생식과
생식과 유전이죠. 생식과 유전. 아, 이거 엄청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거는 4단원이 유전이잖아요. 그럼 생식, 뭐 세포 분열 다 배워야 되고요. 우리 유전, 사람의 유전, 뭐 비분리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생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생식이 뭔지는 알죠? 생식이 뭐다? 자손을 남기는 걸 우리가 생식이라 그러죠. 자손을 남기는 거. 자손을 낳는 걸 생식이라 그러고요. 생식은 두 종류가 있긴 해요. 종류가 중요하진 않은데,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무성생식이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무성생식이 있고요.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성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세포 분열이 증식인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 이꼴 생식을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증식이라고 불러요. 증식.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성생식 예 이런 거 있었죠. 뭐 분열법이라든지 출합법, 뭐 포자생식, 영양생식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알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다음에 유성생식은 그럼 뭡니까? 유성생식은 얘는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뭐한다? 수정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성생식이라 그래요. 유성생식.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이런 게 중요했죠.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무성생식은 속도는 무성생식이 빠른데 유전적 다양성은 유성생식이 더 높다.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뭐 생원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은 그럼 뭐예요? 유전. 아이고, 유자가 희한하게 써졌네요.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유전. 유전은 생각해봐요. 제가 자식을 낳는데 제 자식이 저를 안 닮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다? 어버이의 형질을, 엄마 아빠의 형질을 전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유전이라 그러겠죠. 유전자를 전달해서 유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하시면은 우리가 생식과 유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6번째 뭐가 된다?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예로 정말 많이 나왔는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적응 진화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뭐 구분을 한다면 적응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 환경이,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 환경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외부 환경에 맞춰 몸의 구조나 뭐예요? 기능.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적응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갑자기 빙하기가 왔어요. 그럼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체지방을 엄청 늘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좀 약간 뚱뚱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인 게 제가 이렇게 뚱뚱해진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러면 제 아이도 바로 뚱뚱하게 태어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적응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했다고 해서 형질 전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진화는 뭔데, 진화? 진화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진화는 뭐게 됐어요? 적응을 하고 오랜 시간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세대를 거듭한다는 게 내 아들의 딸의 해가지고 엄청난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적응이 축적이 돼요. 적응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변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전자까지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진화가 되는 거고
유전자가 바뀌게 되고 유전자 구성이 심하게 많이 바뀌게 되면 아예 다른 종이 되시는 거예요. 진화가 되면. 알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우린 종이 이름이.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우리는 다른 종이에요. 물론 인류, 뭐 최초의 인류, 뭐 혹은 뭐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랬죠? 근데 다른 종입니다.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류는 아니에요. 그랬죠? 지금 이미 더 밝혀졌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더 이제 앞선 종이 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생명현상의 특성을 정리를 했고, 뭐 굳이 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네. 원래 되게 귀여운 사진인데, 귀여운 사진인데, 그 여우 사진이에요.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색반전할 때 막 눈에서 광이 나네요. 그랬죠? 이게 사막여우, 붉은여우, 북극여우인데 그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배우죠. 베르그만과 알렌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말단무 사이즈는 작아지고 뭐 한다 몸집은 커진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각각의 환경에 맞게 잘 적응 진화된 거죠.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랑 교배해서 새끼 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못 나요. 아시겠죠? 이미 다른 종입니다. 같은 여우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적응 진화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금 그러면 6개의 생명현상의 특성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요 6개의 생명현상의 특성을 2개로 또 나눠서 분류를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다? 첫 번째 개체 유지 특성. 개체 유지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특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 유지 특성에 뭐 있다? 개체 유지 특성에 세포로 구성,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그죠? 물질 대사, 그 다음에 뭐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발생과 생장까지 여기다가 넣어요. 그죠? 발생과 생장까지.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다? 종족 유지 특성. 해당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특성들이 있겠죠. 종족 유지 특성. 이 종족 유지 특성에 뭐 있다? 바로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뭐 이제 적응과 진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2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내신에서는 아주 잘 내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6가지 특성은 다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요걸 다 정리했으니까 끝났냐? 그게 아니라 실험 하나를 보고 가셔야 돼요. 실험 하나. 뭐 있다? 바로 바이킹호 화성 실험인데, 요거는 뭐냐면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비상교약사 천재교육 세종의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76년도에 나사에서 이제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요. 당연히 무인 탐사선이에요. 그랬죠? 무인 탐사선을 보냈고, 요 무인 탐사선이 이제 뭐 했냐? 제일 궁금한 게 뭐였어요?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화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궁금했다는 거예요. 진짜 마션이 있냐? 없냐?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제 딱 그 무인 탐사선이 가서 이제 화성에 내려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 화성에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끝난 거죠. 게임 끝났죠. 뭐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봤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뻘건 땅밖에 없어요. 산화철 때문에 빨간 땅밖에 없다 보니까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크기가 큰 생명체는 없지만 혹시나 미생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미생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는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 즉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실험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시면
요러한 장치에다가 이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장치에다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뭐가 되냐면, 동화 실험이에요, 이거는. 동화 실험이고, 얘는 뭐 하는 거다?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찾아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빛을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뭐 있어요? 방사능 계측기가 있어요. 방사능 계측기죠. 그래서 이 방사능 계측기 통해서 뭐 방사능을, 그럼 방사선을 계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을 때 그냥 일반 이산화탄소는 방사능을 띠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준다? 우리는 방사성 동위 원소로 되어 있는 탄소로 만든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줘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뭡니까? 라고 하시는 친구들, 혹시 화학을 하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건 뭐다? 일반적인 원소보다, 안전성 원소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얘가 원자핵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막 방사선을, 막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 이런 것들 내뿜는 애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뭐 색칠해놨다, 그죠? 탄소에 색칠해놔서 방사능 띄고 있어서 얘가 방사능이 검출되겠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공급해 줄 거고, 당연히 용기 안에는 화성토양을 채워줄 거예요. 용기 안에 이렇게 화성토양을 채워줄 거예요. 왜? 화성토양 안에 미생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다가 막 빛을 이제 램프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빛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었고, 미생물이 있었고, 요 CO2로 광합성을 했다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광합성 결과 저 14C로 되어 있는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C6H12O6가 포도당 화학식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되셨습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져. 그런 다음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이제 기다렸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기 안에 있는, 용기 안에 있는 기체를 다 빼내요. 그렇죠? 기체를 다 빼냅니다. 그렇죠? 왜 빼내줘야 되냐면, 지금 나는 만들어진 포도당에 이제 뭐를, 방사선을 탐지를 하고 싶은데 이걸 빼주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넣어준 이산화탄소 때문에 방사능이 계측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를 다 빼주고, 근데 이 방사능 계측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술이 아직까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서 얘는 기체 상태의 물질의 방사선만 탐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봐요. 포도당이 여러분 기체입니까?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기체가 아니죠. 그죠? 포도당 막 공기 중에 떠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화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저 포도당이 열분해되면서 어떤 14C로 되어 있는 기체가 만들어질 거고, 이 기체가 방사능 계측기 안으로 가면 계측이 되셔야 됐을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결론은 뭐다?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없다가 결론이에요. 없다가. 그러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었다고요. 왜? 광합성은 모든 생명체가 하는 물질 대사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 모든 생명체가 하는 물질 대사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그래서 이번에는 이화작용을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해요. 이화실험이라고 할게요. 이화실험. 이화실험 1번이고, 얘는 세포호흡을,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냐 없냐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화성토양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화성토양, 그 다음에 뭐 있다? 방사능 계측기 똑같이 있어요. 근데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산소. 그러면 여기 용기 안에 뭐 산소는 충분히 있었겠죠. 산소와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당, 즉 영양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영양분을 넣을 때 어떤 영양분을 넣어준다? 14C로 표시되어 있는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14C로 만든 포도당 같은 거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똑똑똑 떨어지면 만약에 화성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다면 저 영양분을 갖다가 세포호흡을 하게 되고 세포호흡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체가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14CO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14CO2는 당연히 기체니까 방사능 계측기에 계측이 될 수 있을 텐데 뭐다? 실험 결과는 계측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났네. 뭐 세포호흡하는 생명체도 없으니까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할 수 있다. 근데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 그러면은 결론 내릴 수 있죠. 뭐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결론은 내릴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아깝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화성까지 무인 탐사선 보냈는데 얻은 소득이 없으니까 야 실험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 뭐다? 이화 실험 두 번째. 마지막 실험, 이화 실험은 두 번째. 이렇게 되겠고, 요 이화 실험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다른 거냐면 기체 분석기예요. 기체 분석기.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해당 용기 안에 있는 기체 조성을 이제 조성비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체 조성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근데 우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기체는 세포호흡하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기체는 O2랑 이제 CO2밖에 없겠죠. 나머지 기체는 어차피 세포호흡 결과에서 뭐 들어오던가 혹은 나가거나 그런 기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토양 채워놓고 이번에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그냥 일반 영양분 용액 넣어주면 돼요. 그냥 CBC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뚝뚝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뭐는 계속 들여 마셔야 돼요. O2는 들여 마셔야 되고 뭐는 계속 내뿜겠습니까? 이산화탄소는 계속 내뿜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계속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는 계속 감소하고 얘는 계속 증가할 테니까 조성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이 났네요. 결론이 났어요. 뭐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 게임 끝이에요. 됐죠? 화성에는 적어도 지구 생명체가 하는 물질 대사라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바이킹 5 탐사선 실험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 마지막으로 뭘 정리해야 됩니까? 바로 바이러스를 정리를 하시면 이번 단원 마무리 되겠네요. 바이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일반적 특성부터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라는 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간형. 그죠? 무생물의 중간형. 그러니까 뭐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무생물이라고 그러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애들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바이러스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이러스는 구조가 매우 단순한데요. 어떻게 되어 있다? 첫 번째 핵산. 여기서 말하는 핵산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DNA인데 어떤 바이러스들은 DNA 말고 또 RNA 또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DNA 혹은 RNA. 그 다음에 뭐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로만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제 생활사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나요? 첫 번째 독립시. 혼자 있을 때는 뭐다? 얘는 그냥 결정체 상태예요. 결정체는 도대체 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갑자기 지구에 뭐 영하 한 100도의 바람이 확 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뭐 사람들이 다양하죠. 막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으로 얼음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얼어버리면. 근데 바이러스는 확
해서 옳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알겠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결정체라고 부르는 거 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독립시행 결정체고 기생할 때는 뭘 하냐면은 얘는 활물기생이라는 거 해요. 활물기생. 활물기생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기생할 때 생명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활물기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 특성이고 크기 비교를 혹시 하신다면 크기는 세균과 플러스를 할까요? 세균과 바이러스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냐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세균이 더 커요. 바이러스가 훨씬 작습니다. 알죠? 바이러스는 나노미터의 사이즈예요. 알죠? 세균은 그래도 마이크로미터인데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이러스의 일반적 특성이고 크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바이러스에 관련된 실험 하나 보고 갈게요. 또 실험 얘기네요. 그래서 요 실험인데 여기는 지워버릴게요. 세균 여과기 실험이라는 거예요. 세균 여과기 실험. 그래서 근데 뭐 이 실험 내용은 교학서 교과서에밖에 없긴 한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1892년도에 이바노프스키라는 과학자, 러시아 과학자예요. 뭐 이름 딱 봐도 알죠. 스키 들어가 있으니까 러시아잖아요. 아시겠죠? 뭐 러시아 뭐 시바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욕 같다고 해가지고 잘 하잖아요. 1892년도에 즉 19세기 말에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무슨 국가였다? 농업 국가였어요. 그렇죠? 주산업이 농업이었고 그때 러시아에서 담배를 많이 재배를 했나 봐요. 담배라는 건 담배잎을 말려서 이제 말아서 피는 게 담배잖아요. 어쨌든 근데 담배잎을 봤더니 담배잎에 이렇게 막 까만 구멍이 막 뚫리더래요. 그렇죠? 그러면 보기도 싫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리고 담배들이 다 저렇게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당시에 세균 권위가였던 이바노프스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바노프스키한테 찾아가가지고 스키 그죠? 모르겠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우리 미치겠다. 라고 해서 이바노프스키 씨 알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애초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균 때문에 걸렸겠지. 그죠? 그때 당시에도 세균이 뭐라는 거? 세균이 이제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갈아서 즙을 냈어요. 이렇게. 갈아서 즙을 냈고 뭐라냐면 요런 장치, 요 장치를 우리가 세균 여과기라고 합니다. 요 세균 여과기에다가 요 가른 즙을 이제 여과를 시키는데 요 세균 여과기는 필터 구멍이 매우 작아요. 매우 작기 때문에 세균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세균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세균이 만약에 있다면 여과되지 않은 용액에 있겠죠. 세균이 여기 있겠죠. 세균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는 세균보다 여과에게는 작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상잎을 준비한 다음에 묻혀줘봐요. 일단 여과되지 않은 용액을 묻혀준 거야. 그랬더니 결론은 뭐다? 정상이에요. 정상. 이상한 거예요. 난 분명히 세균 때문에 걸리는 거면 세균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발라주면 병 걸렸어야 되는데 왜 정상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바노프스키도. 그래서 이바노프스키가 그때 당시에 엄청 뭐라 했대요. 누구한테? 자기 조교한테. 왜? 야, 실험 똑바로 안 해? 라고 한 거죠. 실험이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근데 실험을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해봤더니 결과가 계속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뭘 해보냐면 여과된 용액 B를 한번 발라줘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생긴다? 막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여과액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는데 그 병원체가 사이즈가 누구보다 훨씬 작다? 바로 세균보다 훨씬 작다라는 걸 알아냈고 인류 최초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신 거예요. 알겠죠?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해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요.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하셨어요. 알겠죠? 이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눈으로 이제 사진 찍어서 확인하신 분은 로잘린 플랭클린이 아시겠죠? 매우 이제 거의 뭐 한 5, 6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알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담배 모자이크 병, 그죠? 즉 세균 여과기 실험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바이러스의 특성을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해볼게요.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 바이러스의 특성 첫 번째 무생물적 특성부터 볼게요. 무생물적.
그죠? 무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물적 특성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독립시. 그죠? 지 혼자 있을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생명체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 결정체예요. 이제 됐죠? 첫 번째, 뭐 있다? 첫 번째는 비세포 구조예요. 얘네. 비세포 구조입니다. 세포가 아니에요. 애초에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세포는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포는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핵상, DNA 혹은 RNA, DNA죠. 여기서 말하는 DNA랑 뭐가 있어야 된다?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핵산이 있는데, 뭐는 없다? 세포막이 없어요. 세포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세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됐죠? 왜? 이건 왜 그렇다? 바로 뭐 때문에? 얘는 자신의 효소가 없어요. 알지 됐죠? 자신의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하면은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매개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물질 대사는. 근데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할 수 없어요. 알지 됐죠? 요게 무생물적 특성이 되겠고, 생물적 특성도 있겠죠? 그러면 생물적 특성은 언제? 바로 기생시. 기생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떤 게 있다? 첫 번째, 자신의 핵산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 즉 자기의 핵산이니까 자신의 핵산으로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랬죠? 즉, 뭐 한다는 거냐면, 생식과 유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전 정보로 자기랑 비슷한 애들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얘네는 뭘 하는 거다? 바로 적응과 진화도 할 수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생물적 특성. 물론 이제 기생을 하게 되면은 물질 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 대사 어떻게 합니까? 자기 효소 같다 하는 건 아니고요. 숙주의 효소를 가지고서 물질 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세요. 알겠죠?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나눠서 공부를 하시자. 이렇게 하시면 정리를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부터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숙주에 따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류를 나누면 핵산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숙주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랬죠? 핵산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 우리 그래서 그 코로나19, 그 짜증나는 코로나19가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숙주에 따라서 동물에 감염되는 거, 식물에 감염되는 거, 아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균에 감염되는 거, 요 박테리오파지인데, 박테리오파지는 조금 보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요 박테리오파지는 모든 교과서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DNA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달 착륙선처럼 생겼죠. 우주 착륙선처럼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증식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요 껍질이 들어가진 않아요. 숙주 안에. 숙주 안에다가 DNA만 넣고서 DNA 갖다가 자기 DNA 막 복제하고 그 DNA 전사 번역해서 자기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모가지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해서 마지막으로 짠 해서 합체, 즉 조립해서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면 세포가 어떻게 된다? 터져요. 알겠죠? 세포가 이렇게 터지면서 주변 세포로 감염이 됩니다. 그죠? 이게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꿀팁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 보기 낚이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라는 보기를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네, 여러분, 바이러스는, 이건 애초에 틀린 명제일 수밖에 없어. 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바이러스 아까 비세포 구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로 증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중요하진 않지만 바이러스는 뭐 어떻게 증식 방법이 뭔데라고 하면 딱 두 글자예요. 조립이에요. 조립. 실제로 assembly예요. 알겠죠? 아까 봤잖아요. 바이러스는 자기 파트를 따로 다 만들면 한 번에 팍 합치게 하는 거야. 그랬죠? 합체하는 거예요. 마치 차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한다? 엔진 따로, 바퀴 따로, 차체 따로 만드는데 마지막에 합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죠? 로봇처럼. 그래서 조립이지 세포 분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다. 이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왜?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위해서 숙주세포가 필요한데 그러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증식했다는 건 기존에 숙주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숙주가 최초의 생명체겠지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일 리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생명현상의 특성, 즉 생물의 특성까지 마무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한 번에 그 6가지 특성 딱 정리해 주시고 특히 바이러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딱 5분의 1 끝난 게 아니에요. 1단원 끝났는데 5분의 1이 아니에요. 1단원 내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한 거의 뭐 8분의 한 10분의 1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단원 마무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화상품권 5,000원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2단원 이제 세포호흡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 통합 작용까지 해서 이제 2단원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